2024년 가을, 인천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김서연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38살의 서연은 몇 주 전 이곳으로 이사했다.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깔끔하고 체계적인 생활 환경으로 유명했고, 주변에는 공공도서관과 학교, 병원과 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서연은 연수구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 단순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곳으로 이사온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녀의 삶은 하나의 기억 속에 멈춰 있었고,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서연의 딸 김하은은 12해 전 부산에서 실종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경찰 기록에는 2012년 태풍 볼라벤 당시 병원 대피 과정에서 실종된 아동시라는 짧은 문장으로 남아 있었지만, 서연에게 그날은 결코 한 줄의 기록으로 정리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처음 몇 년 동안 서연은 거의 모든 것을 그 사건에 맞춰 살아왔다. 경찰서, 아동보호기관,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 전국의 보호시설. 가능한 모든 곳에 연락을 했고,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붙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이었고, 그 다음에는 조심스러운 침묵이 되었고, 결국에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다. 서연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왔다. 그래서 송도로 이사온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결심이었다.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기억만으로 살아가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이사 온 지 3주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퇴근 시간대가 조금 지난 시각. 서연은 아파트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건물은 지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식 아파트였고, 입주민 대부분은 직장인 가족이었다. 늦은 저녁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과 퇴근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두 사람이 먼저 타고 있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과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인천 송도에 있는 사립여자고등학교의 교복이었다. 요즘 송도에서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학교였다. 여성은 그 학생의 어머니처럼 보였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기계가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층쯤 올라갔을 때였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 전등이 잠깐 흔들리더니 비상등으로 바뀌었다. 이 아파트에서는 가끔 전기 점검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어색하게 가라앉았다. 그때 서연의 귀에 작은 목소리가 들어왔다. 누군가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숫자처럼 들렸다. 조용히 이어지는 숫자였다. 19, 8. 서연의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갑자기 깨어났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 숫자 앞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무서우면 10부터 거꾸로 세어봐. 19, 8, 7. 서연은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 문장은 서연이 만든 문장이었다. 하은이 3살이었을 때 처음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천둥이 무서울 때, 어두운 밤이 무서울 때, 낯선 소리가 들릴 때, 무서우면 10부터 거꾸로 세어보면 괜찮아진다고 말해주었었다. 19, 8, 7, 6. 그것은 서연과 하은 사이에서만 존재하던 작은 습관이었다.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장이었다. 5. 숫자는 계속 이어졌다. 5, 4, 2, 3. 엘리베이터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른인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학생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숫자를 이어가고 있었다. 5, 2, 1. 그리고 잠깐의 침묵.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등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여성과 학생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아파트 호수 표시가 보였다. 잠시 두 사람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혔다. 서연은 자신이 몇 층에 서 있는지 잠깐 생각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무서우면 10부터 거꾸로 세어봐. 19, 8,
서연은 그 말을 12해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 문장은 하은을 위한 말이었고 하은이 사라진 날 이후로 더 이상 사용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엘리베이터 안에서 분명히 들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고등학생의 목소리였다. 16살 정도의 나이였다. 서연은 계산을 해보았다. 12해 전 하은이 4살이었다. 지금 살아있다면 16살이다. 이 같은 나이였다. 서연은 그 생각을 바로 지워버리려 했다. 세상에는 비슷한 말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 심리 상담에서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숫자를 세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하은일 가능성은 없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숫자 세기가 아니었다. 무서우면 10부터 거꾸로 세어봐 그 문장 전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12해 전 태풍이 몰아치던 밤에 사라진 4살짜리 아이 김하은. 2012년 8월 6일 부산대학교 병원 소아병동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미숙은 그 병동에서 딸을 지키고 있었다. 딸의 이름은 이은지였다. 나이는 4살이었다. 은지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 진단을 받은 것은 그보다 약 1년 반 전이었다. 치료는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의사들은 마지막 몇 달 동안 이미 현실적인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김희숙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의 생활은 병실 중심으로 바뀌었다. 직장은 오래전에 그만두었고 가족과의 연락도 거의 끊어졌다. 하루의 대부분은 병실 의자에서 보내는 시간이었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2012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로 이미숙은 병실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태풍 볼라벤이 부산에 접근하던 날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병원 내부에서는 이미 대피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소아병동의 일부 환자들은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의료진은 가능한 환자들을 먼저 옮기고 있었고 중환자 병실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다. 은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료진이 들어왔고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의사는 사망 시간을 기록했다. 2012년 8월 6일 오후 2시 17분 이미숙에게 그 시간은 모든 것이 멈춘 순간이었다. 병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피 준비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미숙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병동 직원들은 태풍 상황 때문에 보호자들도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숙은 그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병원 내부의 상황이 더 급해졌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저층시설에 침수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보안 직원과 간호사들이 병동을 돌면서 보호자들에게 이동을 요청했다. 이미숙도 결국 병실을 떠나야 했다. 그녀는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병원 복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병원 직원들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내부는 매우 복잡한 상태였다. 이미숙은 계단을 향해 이동했다. 하지만 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대피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위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래층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미숙은 잠시 멈췄다. 그 울음소리는 분명히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계단 아래쪽 방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미숙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병원 1층 대기 구역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대피가 진행된 뒤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위층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혼자 서 있었다. 4살 정도의 여자아이였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옷도 젖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아이 주변에는 보호자가 보이지 않았다. 이미숙은 주변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병원 내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자와 아이가 잠시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아이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도 아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숙은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몸은 따뜻했고 살아있었다. 그 순간 이미숙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조금 전까지 병실에 있던 은지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팔 안에는 살아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다. 병원 위층으로 다시 이동했을 때 이미 구조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태풍 상황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이동하게 되었다. 병원 직원들은 보호자와 아이들의 이름을 확인하며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김희숙은 그 아이를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다. 혼란 속에서 그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태풍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서로 떨어졌고 기록 확인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김희숙은 아이의 이름을 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이름은 계속 사용되었다. 며칠 뒤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이름이 사용되었다. 대피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동시에 일을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기록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숙은 부산을 떠나기로 했다. 태풍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경우도 많았다. 이미숙은 인천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은 처음에는 은지로 사용되었지만 몇 년 뒤 다시 바뀌었다. 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미숙은 이름을 이지안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유였다. 그 이후 이지안은 인천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평범한 학생으로 생활했다. 이미숙은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 병원에서 있었던 일, 태풍 이야기 그 모든 것은 조용히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들은 점점 더 멀어졌다. 그리고 2024년 12해가 지난 지금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김서연의 일상은 다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다. 숫자를 거꾸로 세는 방법은 심리 상담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고 인터넷에도 비슷한 방법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송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은 그 숫자 역시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이 충분했다.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 학생은 숫자만 세지 않았다. 그 전에 항상 같은 문장이 있었다. 이 무서우면 열부터 거꾸로 세어봐. 그 문장은 서연이 하은에게 처음 말해준 방식 그대로였다. 그날 밤 서연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12해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던 기억들이 다시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다. 부산 병원 로비, 침수 경고 방송, 의료진의 무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4살짜리 아이가 조용히 숫자를 세던 그 순간까지 아침이 되었을 때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그 학생의 나이는 대략 16살 정도였다. 하은이 살아있다면 지금 정확히 그 나이였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 태풍 상황에서 실종된 어린아이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설명이었다. 서연은 그 말을 여러 번 들었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송도로 이사 온 것도 결국 그 결론을 받아들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은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동안 서연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학생이 사는 집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았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이웃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고 만약 그 생각이 틀렸다면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다. 그래서 서연은 조금 더 시간을 두기로 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출근 시간, 등교 시간, 저녁 귀가 시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민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서연은 일부러 시간을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학생을 다시 볼 가능성을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아침 출근 시간에 로비에서 같은 학생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 학생은 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있었던 여성도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건물을 나갔다. 평범한 모녀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연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말,
비슷한 습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그 생각을 정리하려는 순간 또 다른 사실이 떠올랐다. 그 학생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학교 행사나 학부모 공지에서 학생 정보가 간접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다. 서연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 검색에 익숙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조심스럽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먼저 학교를 확인했다. 송도에 있는 사립여자고등학교였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생회 활동, 행사 사진, 수상 기록 등이 올라와 있었다. 그중에서 학년 대표 학생 명단이 눈에 들어왔다.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기지한 사진 속 학생은 엘리베이터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학생이었다. 서연은 그 이름을 검색했다. 학생회 행사 기사, 교내 대회 수상 기록, 학교 뉴스레터 몇 가지 정보가 더 나타났다. 그리고 그중 한 줄의 정보가 서연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생년월일 2008년 5월 14일. 서연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김하은의 생일 역시 5월 14일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나이, 같은 생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다. 한국에는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서연은 더 확인하기 시작했다. 학생 이름, 가족 이름, 이전 학교 기록.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기지안의 초등학교 기록은 인천에서 시작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전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병원 기록, 유치원 기록, 출생 등록과 관련된 공개 정보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그것 역시 단순한 공백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커지고 있었다. 만약 그 학생이 하은이라면, 누군가가 그 아이를 데려가 새로운 이름으로 키웠다면, 그렇다면 기록이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도 설명이 가능했다. 서연은 그 생각을 멈추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그 문장 같은 나이, 같은 생일, 그리고 어린 시절 기록의 공백.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상자는 12해 동안 거의 열지 않았던 것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하은이 4살이었을 때 찍은 사진들, 어린이집 졸업사진, 집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서연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하은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몇 분 뒤 컴퓨터 화면에 있는 이지안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완전히 같은 얼굴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의 모양, 웃을 때 생기는 작은 주름, 입의 선이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서연은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기로 했다. 12해 전 부산에서 사라진 아이의 기록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였다. 김서연이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간 것은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다. 12해 동안 경찰서를 방문한 경험은 여러 번 있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몇몇 다른 도시에서. 처음 몇 년 동안 서연은 경찰을 자주 찾았다. 실종 사건 담당 형사들과 연락을 유지했고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다. 사건은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었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실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정리된다는 설명을 여러 번 들었었다. 그래서 이번 경찰서 방문은 서연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은 몇 마디 말과 몇 가지 우연처럼 보이는 정보만으로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연수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을 설명하자 담당 부서로 연결되었다. 형사과 실종사건 담당팀에서 서연을 만나기로 했다. 잠시 뒤 서연 앞에 앉은 사람은 박지훈 형사였다. 10년 이상 형사 생활을 했다는 소개가 있었고 실종 사건을 여러 번 담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꺼냈다. 먼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했던 실종 사건의 기록, 2012년 8월 6일 태풍 볼라벤 당시 대피 과정에서 실종된 아동 김하은, 그리고 최근 인천 송도에서 확인한 학생 정보 이름은 이지안, 생년월일은 2008년 5월 14일. 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설명했다. 무서우면 열부터 거꾸로 세어보라는 문장과 그 습관이 딸에게만 가르쳐준 방법이었다는 사실까지 박 형사는 처음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메모를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종류의 신고는 가끔 접하는 일이었다. 실종된 가족을 오랜 시간 찾다 보면 비슷한 사람을 보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형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지안이라는 학생의 정확한 정보, 학교, 거주지, 함께 사는 보호자의 이름. 서연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학생회 활동 명단에서 확인한 이름, 학교 기록에서 찾은 생년월일, 그리고 아파트에서 확인한 집번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린 시절 기록의 공백이었다. 이지안의 학교 기록은 인천에서 시작되지만 그 이전의 생활 정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출생 관련 공개 기록도 찾기 어려웠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연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박 형사는 서연이 가져온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았다. 그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같은 생년월일과 기록 공백은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웠다. 박 형사는 부산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요청했다. 김하은 실종 사건의 원본 파일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몇 시간 뒤 부산에서 전달된 자료가 도착했다. 사건 기록에는 당시 병원 내부 상황, 대피 과정, 수색 기록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기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실종 당시 병원 내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일부 병동 기록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태풍 피해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고 병원 전산 시스템 일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록이었다. 그래서 당시 몇몇 환자 기록과 보호자 명단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었다. 박 형사는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다시 서연이 가져온 자료를 확인했다. 이지안의 보호자 이름은 이미숙이었다. 서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특별한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박 형사는 그 이름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산 사건 기록 중에 비슷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2년 8월 6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보호자 중 한 명, 이름은 이미숙. 그날 병원 소아병동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환자 이름은 이은지, 당시 나이는 4살. 기록에는 한 줄의 설명이 더 있었다. 백혈병 말기 환자, 그날 오후 사망. 박 형사는 그 기록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은 그 내용을 읽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같은 병원, 같은 날, 같은 나이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보호자 이름이 지금 송도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같았다. 박 형사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그날 병원은 태풍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대피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일부 기록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그 여성이 같은 병원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날 아이를 잃었다면, 그리고 그 직후 병원에서 혼자 남겨진 4살짜리 아이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상할 수 있었다. 박 형사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지안과 김하은의 DNA를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동의 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경찰은 먼저 이미숙과 이지안의 신원 기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기록, 출생 신고 기록, 과거 주소 이전 기록, 그 모든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법원에 DNA 검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박 형사는 서연에게 한 가지 말을 남겼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다. 서연은 경찰서를 나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상황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12해 동안 멈춰 있었던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2012년 8월 6일 부산. 그날의 기억은 김서연에게 여전히 하나의 긴 밤처럼 남아 있었다. 당시 서연은 부산대학교병원 외과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몸 상태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최소 며칠은 병원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서연의 딸 김하은은 4살이었다.
아버지 없이 자라던 아이였고 서연에게 하은은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다. 병실에는 보호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하은은 그날도 병실 안 작은 의자에서 어머니 곁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 아침부터 뉴스에서는 계속 태풍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태풍 볼라벤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부산 지역에는 강풍과 폭우가 동시에 시작되었고 병원 내부에서도 상황이 평소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병동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고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다. 점심 무렵이 지나면서 병원 내부 방송이 여러 번 울렸다. 저지대 침수 가능성 때문에 일부 병동 환자들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안내였다. 특히 이동이 가능한 환자들은 병원 내부 안전구역으로 대피해야 했다. 서연은 침대 위에 앉은 채 그 방송을 들었다. 수술 부위는 여전히 통증이 심했고 혼자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환자 이동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설명이었다. 병원 1층 로비 근처에 임시 대기 구역이 만들어졌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서연은 이동이 어렵다는 말을 했지만 간호사는 휠체어로 이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몇 분 뒤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병실을 나가게 되었다. 하은은 어머니 옆에서 함께 이동했다. 복도에는 이미 여러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병동 직원들은 계속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고 간혹 창문이 크게 흔들리는 소리가 병원 안까지 들렸다. 하은은 그 상황이 무서웠다. 그때 서연은 아이에게 예전에 가르쳐준 방법을 다시 말해주었다. 이 무서우면 열부터 거꾸로 세어보면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 방법은 하은이 3살 때부터 사용해 온 습관이었다. 천둥 소리가 크게 들릴 때마다 하은은 그 방법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곤 했다. 그래서 그날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0, 9, 8. 병원 내부는 점점 더 분주해지고 있었다. 환자들은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고 의료진은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일부 병동은 전기 문제 때문에 조명이 약해지기도 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래서 환자 이동은 대부분 계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연의 휠체어는 직원 2명이 함께 잡고 계단을 통해 이동했다. 하은은 그 옆에서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10, 9, 8, 7 사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일정하게 이어졌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병원 내부의 긴장감은 계속 커지고 있었다.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간혹 병원 외벽 어딘가에서 충격음이 들리기도 했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병원 측이 임시로 만든 대기 구역이었다. 침대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 병원 직원들이 뒤섞여 있었다. 각자 상황이 달랐지만 모두 같은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휠체어도 로비 한쪽 벽 근처에 배치되었다. 간호사는 잠시 다른 환자들을 도와야 한다며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까지 하은은 분명히 그 옆에 있었다. 10, 9, 8. 하지만 몇 분 뒤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병원 출입구 쪽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태풍으로 인해 해안 쪽 침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도로가 잠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병원 내부에서도 이동 명령이 다시 내려왔다. 1층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2층 이상으로 이동해야 했다. 순식간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환자들을 먼저 이동시키려고 했고 보호자들은 가족을 찾으려고 서로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 혼란 속에서 하은의 이름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어야 할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잠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의 혼란 속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서연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비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디에서도 4살짜리 여자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의료진에게 아이 이야기를 했다. 금발머리, 분홍색 티셔츠, 4살 여자아이. 병원 직원들은 무전을 통해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비 안으로 물이 더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안전 문제 때문에 환자들을 더 위층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급해졌다. 서연은 다시 계단 쪽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 상황에서도 그녀는 계속 하은의 이름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계단 위로 올라간 뒤에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밤 병원 내부에서는 긴급 수색이 진행되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에도 병원 전체가 다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하은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의 이름은 곧 공식 실종자 기록에 등록되었다. 김하은. 2012년 8월 6일 부산대학교 병원 대피 과정 중 실종 후 당시 나이 4살, 그 이후 수색은 몇 년 동안 이어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기록에는 결국 한 문장이 남게 되었다. 태풍 상황 속에서 실종된 아동. 하지만 김서연에게 그 사건은 기록으로 끝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12해가 지난 지금 인천 송도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은 그 숫자들이 다시 모든 기억을 깨우고 있었다. 19, 8. 연수경찰서 형사관은 김서연의 신고 이후 사건을 공식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박지훈 형사는 먼저 이미숙과 이지안의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했다.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은 개인의 출생, 주소 이전, 가족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지안의 주민등록 기록은 인천에서 시작되어 있었다. 최초 주소 등록은 2013년 초였다. 보호자 이름은 이미숙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가족관계에는 다른 구성원이 없었다. 그 기록 자체만 보면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박 형사는 출생신고 기록을 확인했다. 출생신고는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기록의 원본 데이터였다. 당시 태풍 피해로 일부 서류가 재발급된 기록이 남아있었고 초기 병원 기록과 출생 증명 자료가 동일한 시기에 다시 제출된 흔적이 있었다. 그 과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절차는 아니었다. 자연재해나 화재로 서류가 사라진 경우 가족이 다시 증명서를 제출하고 재등록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다. 하지만 박 형사는 그 시점을 확인했다. 재등록 시점은 2012년 말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였다. 박 형사는 그 기록을 부산 사건 파일과 비교했다. 김하은 실종 사건 역시 2012년 8월 6일이었다. 같은 시기였다. 그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병원 기록이었다. 부산대학교 병원 당시 입원 환자 목록과 보호자 명단이 경찰 기록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명단 안에는 이미숙의 이름이 분명히 존재했다. 환자 이름은 이은지, 나이는 4살, 사망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박 형사는 그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사망 시간은 오후 2시 17분. 그리고 김하은 실종 사건은 그보다 몇 시간 뒤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같은 병원, 같은 날, 같은 나이의 두 아이. 그리고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실종되었다. 박 형사는 그 사실을 다시 정리했다. 이미숙은 그날 병원에 있었다. 딸을 잃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같은 병원에서 다른 아이가 사라졌다. 그 이후 이미숙은 부산을 떠났다. 몇 달 뒤 인천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 기록을 만들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여전히 확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래서 경찰은 다음 절차를 준비했다. DNA 검사였다. 한국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유전자 검사를 강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그 박 형사는 사건 기록과 서연의 진술, 그리고 이미숙의 과거 병원 기록을 정리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미숙과 이지안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수경찰서 형사 2명이 송도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미숙은 예상하지 못한 방문에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형사들은 간단한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과거 거주지와 가족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다. 이미숙의 설명은 비교적 단순했다. 부산에서 살다가 태풍 이후 인천으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였다. 딸은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이어지자 이미숙의 대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출생병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명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부산의 어느 병원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기록에 대해서도 설명이 모호했다. 태풍 때문에 기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형사들은 그 설명을 그대로 기록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준비했다. 2012년 부산대학교 병원 입원 기록. 이미숙의 표정이 그 질문에서 처음으로 달라졌다. 형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같은 날 4살짜리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미숙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DNA 검사를 요청했다. 법원에 영장이 있다는 설명도 함께 전달되었다. 이미숙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영장 절차가 진행되면 검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DNA 채취가 이루어졌다. 김서연 역시 같은 검사를 진행했다. 두 검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달되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며칠이 걸린다. 박 형사는 그 기간 동안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서연에게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12해 동안 이어진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같은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학교에 가는 학생, 퇴근하는 주민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고등학생. 하지만 그 일상은 곧 완전히 바뀌게 될 예정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결과가 도착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 상황은 조용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연수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다. 특히 이지안에게는 아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미숙은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경찰이 병원 기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전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 역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DNA 분석 결과가 경찰서로 전달되었다. 이 결과는 명확했다. 김서연과 이지안의 유전자는 모녀관계로 확인되었다. 확률은 99.9%였다. 그 결과는 곧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박지훈 형사는 즉시 후속 절차를 준비했다. 이미숙은 아동 약취 및 신원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지안에게는 사건의 사실을 설명해야 했다.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12해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 일은 단순한 조사 이상의 문제였다. 경찰은 아동 상담 전문가와 함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지안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경찰서로 안내되었다. 처음 전달된 설명은 간단했다. 과거 기록 확인과 관련된 조사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면담이 시작되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었다. 2012년 부산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4살짜리 아이가 병원 대피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이지안은 처음에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매우 흐릿했다. 4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이 설명하는 사건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다. 자신의 이름이 이지안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때 상담사가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어린 시절에 반복적으로 하던 습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지안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떠올렸다. 어릴 때부터 무서운 상황이 되면 숫자를 거꾸로 세는 습관이었다. 10부터 하나까지. 그 방법은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것이었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습관은 지금도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던 날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지훈 형사는 조용히 다음 설명을 이어갔다. 김서연이라는 사람이 12해 동안 아이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김하은이었다는 사실. 이지아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익숙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명확한 기억은 아니었다. 단순한 느낌에 가까웠다. 며칠 뒤 경찰은 김서연에게 연락했다. DNA 검사 결과가 확인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이지안이 실제로 김하은이라는 사실도 전달되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12해 동안 기다려온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다음 절차를 설명했다. 이지안에게 사건의 사실이 전달되었고 상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서연이 원한다면 만남을 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 만남은 경찰서 상담실에서 이루어지기로 했다. 며칠 뒤 약속된 시간이 정해졌다. 이지아는 이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12해 전 부산에서 실종된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전달받았다.
그리고 김서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약속된 날 김서연은 경찰서를 찾았다. 12해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었다. 서연은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뒤 문이 열리고 이지안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다. 4살짜리 아이의 웃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 병원 로비에서 사라지던 순간까지. 하지만 서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미 16살이 된 고등학생이었다. 이지안은 조용히 서 있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이미 설명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시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12해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시간이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DNA 결과, 병원 기록, 경찰 조사 결과 모든 사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지아는 그 설명을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여성, 그날 숫자를 세던 순간 자신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바로 김서연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꼈던 이상한 익숙함,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감정, 그 감정의 이유가 이제 조금씩 설명되고 있었다. 김서연 역시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었던 그 숫자. 10부터 하나까지 이어지는 그 습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12해 동안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사건 기록에 등록된 뒤 수사는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고서는 명확했다. 김서연과 이지안의 유전자 정보는 생물학적 모녀 관계로 확인되었다. 확률은 99.9% 이상이었다. 그 결과가 제출된 뒤 이미숙에 대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미숙은 결국 사건의 전 과정을 인정했다. 2012년 8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딸을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병원 1층에서 혼자 남아있던 아이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 그날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병원 내부 기록도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미숙은 처음에는 아이를 잠시 보호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태풍 이후 부산을 떠나 인천으로 이동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학교에 보내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갔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숙은 한 가지 말을 반복했다. 그 아이를 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였다. 자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가족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분명했다. 아동 약취와 신원위조는 중대한 범죄였다. 검찰은 사건을 기소했고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이 함께 검토되었다. 이미숙이 실제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기록은 없었다. 이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12해 동안 학교 생활도 정상적이었고 생활 환경 역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범죄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았다. 법원은 판결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아동의 신원과 가족 관계를 의도적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불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미숙은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한 가지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전에 아이의 삶을 빼앗은 책임이 더 크다는 내용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지아는 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바꾸게 되었다. 김하은 12해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서류 속에만 존재하는 과거가 아니었다. 그 이름에는 누군가가 12해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었던 시간이 함께 들어 있었다. 하은은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김서연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생활은 천천히 바뀌어갔다. 학교 생활은 계속 이어졌다. 친구들에게는 사건의 일부만 설명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김서연에게도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12해 동안 이어진 기다림이 끝났지만 그 시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은 역시 4살 이전의 기억을 거의 떠올리지 못했다. 부산 병원에서 있었던 일도, 태풍 속에서 있었던 일도 모두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했다.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어린 시절의 사진.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 4살 생일 때 찍은 사진. 김서연은 그 사진 속 이야기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하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은은 어느 날 자신의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기억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12해 동안 자신은 이재안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그 이름으로 학교에 다녔고 친구를 만들었고 일상을 살아왔다. 그 시간은 거짓이었지만 동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삶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김하은이라는 이름을 다시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은 과거를 설명해주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 역시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 삶이기도 했다. 하은은 그 두 이름을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떤 이름이 진짜인지보다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엘리베이터가 잠시 멈춘 일이 있었다. 그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습관이 떠올랐다. 이 무서운 상황이 되면 숫자를 거꾸로 세는 방법 10, 9, 8. 그 숫자는 어린 시절의 기억보다 더 오래 남아있는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처음 시작된 이유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어린아이였던 자신에게 누군가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김서연은 12해 동안 한 가지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지는 않았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국 한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찾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찾고 있는 부모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기다림은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이름은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집은 결국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남아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삶과 기억,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랑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잊힌다고 말하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희망이 결국 다시 길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와 기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믿고 기다리는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남고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에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